자, 이제 우선 변제권 보기 앞서 간단한 주제, 경매 청구권이라는 개념 하나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경매 청구권 얘기는 사실 전세권이라는 개념과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갑니다. 갑소유의 X 주택이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건 임차권 얘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전세도 임차권의 일종입니다. 한편 지금 논의할 전세권이라고 하는 거 앞에서 한번 예시를 했었죠. 이 전세권이라는 것은 자, 전세권 설정의 합의라고 하는 거. 자, 두 번째가 전세금의 교부, 세 번째가 전세권 설정 등기라고 하는 것까지 해야지 전세권이라는 권리가 발생하게 됩니다. 단순한 의사의 합치만 있으면 임차권의 내용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전세권의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전세권은 뒤에서 공부하겠지만은 자, 경매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가 됐는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뭐를 이 문제 전세 보증금 자 전세금이라는 표현을 쓰게 될 텐데 이 전세 보증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이 을이라는 사람은요 이 X 주택에 대해서 경매 청구란 걸 할 수가 있습니다. 대신 경매 청구를 하려면요 먼저 이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적물을 누구한테 갑에게 먼저 인도를 하고 그리고 나서 경매 청구에서 이 배당금으로 자신의 전세금을 되찾을 수가 있다라고 할 것. 자, 근데 이제 주택 임차인의 권리 중에서 경매 청구는 이거는 이제 지문 하나짜리에 불과한데 문장이 엄청 깁니다. 설명을 들으면 이런 논리 구조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갑 소유의 X 주택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권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대차 기간이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근데 이 갑이란 사람이 X 주택에 대한 보증금 자체를 돌려주고 있지 않다라고 했을 때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것을 제기를 합니다. 자, 그 집에서 살면서 보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요. 자, 그래서 승소 판결을 받습니다. 자, 그러면 이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경매로 이 주택이 매각이 되면 을은 이 매각 대금에서 어떻다 우선 변제, 뭐 후수인 권리자가 없다고 했을 때, 선수인 권리자가 없다고 했을 때 우선 변제를 받는 방식으로 이 뭐죠? 보증금을 찾을 수가 있게 돼요. 자, 그래서 우리 전세권 같은 경우는 따로 소송 걸 필요 없이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데 비해서 이 주택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주택 임차인은 소송 걸어서 승소 판결을 받아야지 다 경매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한편 주택 전세권에 있어서는 특징이 뭐냐면 이 주택을 원래 소유자 전세권 설정자에게 인도 넘겨줘야지 바로 경매 신청이 가능해요. 그런데 이 주택 임차인의 경우는 보증금 이게 전 재산이거든. 그럼 이제 나가서 경매 신청을 한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이렇게 규정합니다. 엄청 긴 얘기 나와 있어요. 임차인이 임차 주택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의 확정 판결 등에 따라서 확정 판결에 따라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자 집행 개시 요건에 관한 민사집행법 41조에도 불구하고 반대 의무 이행 등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라는 명제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명제는 끄트머리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한다라고 해서 틀리게 뽑아주거나 집행 개시 요건으로 하지 아니한다 해서 옳게 뽑아주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벌써 문장 보시게 되면 숨차기 길어. 그 뒤만 봐야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취지가 뭐냐면은 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를 한 주택 임차인은 그 집에서 나가지 아니한 상태에서 뭘 할 수 있다? 경매 신청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다. 즉 전세권에서는 경매 신청이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먼저 목적물을 누구한테 소유자에게 반환한 다음에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것인데 비해서 이 주택 임차인은 나가지 않고도 뭘 할 수 있다. 바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20년 사이에 딱 한 번 구성이 됐고 수험생들 겁나 어렵게 받았던 받아들였던 그런
문제로 보여집니다. 문장이 너무 길어가지고 좀 그래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안 나간 상태에서 경매 신청할 수 있는 게 주택 임차권이라는 개념이 될 테고, 대신 얘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라는 걸 제기해서 승소 판결을 받아낸 상태에서 경매 신청을 할 수가 있고, 전세권자는 그냥 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송 안 하고도요. 대신 나가야지 어떻다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 해서 대항력 이어서 경매 청구권 간단하게 설명드렸고, 자, 하이라이트는 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이 되겠죠. 그래서 자, 앞에서 다시 설명드린 것처럼, 자,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두 가지 권이죠. 그래서 전입신고하고요.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되는 게 확정일자. 동사무소 가서 계약서에 도장 받으면 이 동사무소에서 전입 신고할 때 그 계약 체계를, 그 다음에 보증금 액수 이런 것들을 다 전선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외부에서 봤을 때 여기에 이 사람이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는 게 외부에 공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증금 얼마다까지 공시가 되게 되는 것. 전입신고만 갖고는 보증금이 얼마다라는 게 공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확정일자라고 하는 개념.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게, 자, 갑소유 X주택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주택 임차인이 되게 돼요. 등기 안 해도 임차인 된다고 그랬어요. 자, 근데 이 사람이 X주택에 대해서 먼저 계약서를 먼저 쓰고 나서 계약서 가지고 가서 공적인 사무소 가서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이게 4월 1일이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사를 하고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4월 5일이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때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 발생하느냐가 문제가 될 텐데, 이건 4월 6일 날 0시가 돼야지 어떻다 우선 변제권 발생합니다. 앞에서 우리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한 날의 다음 날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우선 변제권의 개념은 확정일자 플러스 전입신고 모두 갖춘 날의 다음 날 0시가 돼야지 바로 우선 변제권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내용 보시면서 이제 중요 쟁점들 체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주택 임차인의 권리, 임차권의 한 내용으로서 경우에 따라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이 우선 변제권의 발생은 이미 본 것처럼, 자, 대항 요건 먼저 갖춰야 됩니다. 엄밀히 따지면 대항 요건은 인도받고요. 전입신고. 근데 인도는 관념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보통 전입신고라는 개념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 다음에 플러스 거기다가 임대차 계약 증서,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까지 모두 갖춰야지 어떻다 경매 과정에서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입신고만 했다라고 하게 되면 대항력은 발생하겠죠. 그러나 우선 변제권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주택이 경매 넘어갔을 때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제일 간단한 얘기고요. 그래서 중요한 이슈가 되는 것이 이 얘기죠. 자, 시험 문제 답이 되고 중요 쟁점이 되는 거, 우선 변제권의 발생 1하고요. 저당권 설정 등길이 같은 경우 저당권 우선하는 데서 표현 조금 문제가 있네 해서 우선 변제권의 발생일이라고 하는 개념. 자, 지금 이렇게 가십시다. 이 표현 좀 문제가 있다. 다시 사안을 먼저 설명을 드리고 나서 개념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인이 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임대차 계약 체결하고요. 그 다음날 4월 6일에 이르러서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모두 갖추게 됩니다. 전입신고를 모두 갖추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의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시기라고 한 것은 언제 발생하느냐? 4월 7일 0시가 돼야지 어떻다? 이 사람의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게 됩니다. 두 가지 걸 모두 갖춰야지 우선 변제권 발생하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갖췄다고 쳐요. 자, 그래서 4월 6일 날 확정일자 전입신고 다 이루어졌다. 이사도 이루어졌다. 4월 7일 날 자, 우선 변제권 발생합니다. 근데 이 날짜에 병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설정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날짜가 언제냐? 4월 6일 날 저당권을 설정합니다. 그러니까 굳이 해석하면 이런 논리 구조가 되는 거야. 4월 6일 날 오전 10시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이 그 계약서를 들고 가서 자, 4월 6일 날 오전 4월 6일 날 자, 오전 11시에
확정일자, 그 다음에 이미 전입신고까지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 사람의 우선 변제권은 언제 4월 7일 날 발생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4월 6일 날 오후 2시에 미리 다 예약을 해 놓은 거야. 은행에다 예약을 해놔서 은행에다가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하고 그날 도장을 찍게 됩니다. 자, 우리가 등기법을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등기 효력 발생 시기라고 해서 그 다음에 효라고 하는 것을 외워달라고 등기법 할 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등기 신청, 이 있게 되면은 정보 처리 시스템 컴퓨터에 저장된 때 접수된 것으로 보고 접수된 때부터 나중에 등기하시는 거면 접수된 시점부터 다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면 해석하면 저장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접수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라는 의미로 세 개예요. 그래서 4월 6일 날 저당권 설정 등기 시점 실제 등기는 4월 8일쯤 이루어집니다. 2, 3일 걸려요. 해서 4월 8일 날 등기가 이루어지게 될 것인데 문제는 이런 얘기죠. 지금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 즉 이 컴퓨터에 접수가 되고 저장이 된 때 4월 6일로 한다면 얘는 그때부터 바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같은 날 저당권 설정 등기와 우선 변제권 요건을 충족을 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라고요? 저당권이 우선 적용한다. 그래서 실제 이런 사례가 대단히 많습니다. 이 집주인들이 예를 들어서 4월 6일 날 저당권 설정을 하기로 미리 은행하고 일정을 다 조율을 해놓은 거예요. 나쁜 마음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택의 가치가 만약에 3억짜리인데 은행에서 2억 대출을 받고 주택의 보증금으로 2억을 받았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이제 되게 되면 4억 당기는 거잖아요. 근데 이 주택의 가치는 3억밖에 안 된다고 전제를 했을 때 임차인이 우선 보호를 받는 거냐 아니면은 저당권자 우선 보호를 받느냐라고 했을 때 저당권자가 우선적으로 보호를 받는다. 자, 이거는요, 공인중개사가, 기업 공인중개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왜? 자, 뭐죠?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집주인이 땀만 먹고 이렇게 저당권을 시간은 1시간, 2시간 늦게 한다 할지라도 그대로 바로 뭐지요? 이 저당권 설정 등기 신청을 해버리게 되면 분명히 시간상 임차인이 빠름에도 불구하고 다 저당권자가 우선적으로 권리를 보호받는다. 그래서 결국은 돈 안 갚을 거니까 이 X주택에 대한 경매가 진행이 되면 누가 저당권자가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는다. 이게 사회적으로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뭐 인터넷 댓글들 보게 되면은 뭐 그 법을 바꿔갖고 임차인을 보호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임차인 보호를 해야 되긴 하지만은 저당권자도 보호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현행법 체계상 누구를 더 보호를 할 거냐의 문제는 국회의 어떤 결단의 문제가 되는데 만약에 저당권을 보호를 안 해주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안 해줍니다. 주택담보대출 안 해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회적으로 엄청난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주택임차인 이것 때문에 개피 보는 주택임차인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본주의 뭐죠? 저당 투자자 은행에 대한 일정한 보호를 위해서 불가피하게 바로 저당권 설정 등길 그다음에 지금 우선 변제권의 어떤 효력 발생 요건을 갖춘 그 시점 같은 날이라고 했을 때 저당권이 우선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그냥 저당권이 우선한다 이렇게 외우시면 돼. 왜? 항상 이렇게 엽기적인 상황을 가지고 시험 문제 구성이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모두 갖춘 날의 다음 날 오전 0시부터 발생한다. 그래서 저당권 자니 결과적으로 뭐보다 이 모두 갖춘 우선 변제권 요건을 충족한 날보다 같은 날이라고 한다면 저당권이 우선 적용이 되게 된다라고 할 것. 한편 이게 이제 갑소의 X주택에 대해서 지금 을이라는 임차인이 있다고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을이라는 임차인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되는 사안이 뭐냐라고 했을 때 앞에서 대항력의 발생 요건이자 효력 존속 요건이라고 하는 게 전입신고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우선 변제권도 마찬가지야. 확정일자는요, 한 번 받으면 그 뭐 지워지지 않거든요. 근데 중간에 주민등록을 임차인이 옮겨버리게 되면 뭐를 잃어버려요? 대항력을 잃게 될 것이고, 대항력을 잃게 되면 같이 우선 변제권도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경매 과정을 보게 되면 이 X주택에 대해서 경매 신청이라는 게 있으면 법원에서는 등기소에다가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라고 하는 것을 촉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등기부에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됐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4월 8일이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볼게요. 그러면 자, 법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공인중개법 영역에서 공부하는 영역인데요. 이 경매 개시 결정의 등기가 있게 되면은 이걸 가지고 뭘 하냐면 자, 투 트랙으로 가게 될 텐데 첫 번째가 배당 요구의 종기라고 하는 것을 정해줍니다. 그래서 이 일정한 채권자, 각종 법에 따른 일정한 채권자 언제까지 배당 요구를 하라라고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임차인 이런 사람들이 등기가 안 돼 있는 권리자들이 배당 요구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배당 요구를 하면 이 결과를 반영해서 법원에서는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해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냐면 이 X주택이 3억이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볼게요. 자, 임차인이 만약에 보증금이 1억이다로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선순위 권리자로 전제하고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까지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전제를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경매 낙찰 금액 최저 매각 가격을 대략 2억으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왜? 지금 1억은 이 사람이 자, 만약에 을이라는 사람 다시 갑시다. 배당 요구를 하지 않는다. 자, 1순위 권리자인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은 이때는 최저 매각 가격을 2억으로 설정을 합니다. 그 얘긴즉슨 이 부동산을 즉 X주택을 낙찰받는 사람은 임차인을 떠안은 상태에서 어떻다 이것을 낙찰받는다라는 의미가 될 거야. 한편 지금 최저 매각 가격을 만약에 3억으로 설정하는 경우도 있게 될 겁니다. 자,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 3억으로. 자, 요건 이제 누가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3억짜리 감정평가해 보니까 3억짜리야. 임차인의 임차 보증금이 1억이라고 전제를 했을 때 이 임차인이 자, 가장 선순위 권리자로 전제를 했다고 그랬고요. 이 사람 배당 요구를 하면 이게 낙찰을 받는 사람은 이 임차인도 없는 상태 권리를 취득을 하기 때문에 얼마 최저 매각격을 3억으로 설정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다른 얘기 빼버리고요. 자, 법원에서 경매 과정에서 각종의 채권자에게 배당 요구 언제까지 하십시오라는 종기를 정해주게 되면 그때 배당 요구를 해야지 배당을 받을 수가 있는 사안이고요. 대신 이 사람의 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등록은 언제까지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계속 존속을 해야지 우선 변제권이 유지가 되게 된다. 그래서 중간에라도 자, 주민등록을 이전해 버리게 되면 대항력 잃게 되고요. 대항력 잃게 되면 자동으로 모두 우선 변제권도 상실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이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저당권하고 우선 변제권의 요건을 충족한 날이 똑같다라고 하게 되면 뭐가 우선한다? 저당권이 우선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고 물론 개념상 알아야 되는 것은 대항 요건이라고 하는 것 왜 추가적으로 확정일자까지 갖춰야지 이 임차인에게 우선 변제권이 발생하는 모두가 주날의 다음날 0시부터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이 발생이 됐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우선 변제권을 행사한다는 거 별거 없어요. 그래서 다시 사안 보겠습니다.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1번 자,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2번 병이라는 사람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임차권은 자, 주민등록하고요. 확정일자 모두 받아서 바로 우선 변제권이 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3번
자, 갑을 병청이라는 사람이 또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1순위 저당권자가 매각 대금 중에서 최선순위로 자신의 채권을 배당을 받게 될 것이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바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는 병이라는 사람이 나머지 금액에서 배당을 받을 때 그래도 불구하고 남는 금액이 있으면 정이라는 저당권자가 배당을 받는다. 이게 이제 기본 논리 구조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우선 변제권의 행사 등 관련한 쟁점들 보게 되면 자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이 경매 절차에서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까 본 것처럼요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를 해야 됩니다. 이 얘기 논의 전제는 뭐냐면은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했다면 이건 이제 필요가 없어요. 그냥 어차피 법원에서 배당 받을 순서를 알고 있기 때문에 따로 필요가 없는데 따로 자 아까 우리 다시 볼까요? 괜히 지었다. X주택에 대해서 1번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 2번 병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다. 3번 자 정이라는 사람이 또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전제를 했을 때 이 사람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뭘 한다고요? 자 지금 우선 변제권을 행사하는 경우도 있고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법원에서는 이 을이라는 병이라는 사람이 만약에 우선 변제권 경매 매각되면서 우선 변제를 해달라라는 이 배당 요구를 하지 않게 되면은 순서에 따라 배당을 할 때 1번 배당을 받고요. 그 다음에 3번 배당을 받는 이런 순서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사람은 말소 기준 권리 을의 저당권이죠. 이때 요거 소멸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임차인은 이런 그림 하에서는 병이 자신의 권리를 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권리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당연히 배당 요구라는 것을 해야 된다. 근데 경우 수를 한번 좀 달리 가볼까요? 이번에는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1번 병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을 가지고 있고 최선순위입니다.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고 자 정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사람은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한번 설명드렸던 사례인데요. 말소 기준 권리 자 우리 공인중개사법 할 때 한번 설명드렸는데 6개 권리입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6개의 등기 중에서 등기부상 가장 선순위 있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 부릅니다. 자, 이 그림에서는 말소 기준 권리가 바로 저당권이 을의 저당권이 바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경매가 진행되면 이 밑에 있는 권리는 모두 을의 저당권을 포함해서 밑에 있는 권리는 매각으로 기본적으로 다 소멸을 하게 됩니다. 아까 이제 병 같은 사람이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게 되는데 자 만약에 아까 병의 임차권이 저당권 밑에 있으면 경매 과정에서 매각으로 소멸을 하게 될 것이고요. 대신 이렇게 최선순위다라고 하면 말소 기준 권리 위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낙찰받은 사람이 이 병의 임차권을 떠 안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자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배당을 만약에 병이 배당을 받고 싶으면은 배당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 있어요. 제 선택의 문제야. 자 그런데 배당을 받고 싶으면 어떻다? 배당 요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요 얘기 관련해서 보셨고 자 아까 후순위 권리인데 배당 요구 안 하면 개털됩니다. 큰일 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약에 저당권 밑에 있었으면 나중에 갑한테 소송 걸어서 돈을 받아야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최소한 경매 과정에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보셨고요. 좀 어려운 주제인데 요 주택 얘기 한번 가볼까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 대제 경매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그냥 대지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뭔 소리냐면 배당 요구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볼까요? X주택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요건 이제 공법적인 요소인데 주택법을 가면 공부하는데 이 주택이라고 하는 것은요. 토지 플러스 건물을 가리켜서 뭐라 부른다? 주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X주택에 대해서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X주택을 구성하고 있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다 우선 변제권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어떤 이유가 있어서 건물은 경매로 안 넘어가고 토지만 경매로 넘어가는 경우 토지도 바로 뭐가 된다? 주택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토지의 환가 대금에 대해서도
당연히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얘기죠. 그래서 어쨌든 대지의 경매 대금, 대지도 주택의 일부가 되기 때문에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다. 요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자, 각각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자, 이게 지금 임차인 또 전세권자 더럽게 임대를 믿지 못한 케이스고요. 각각의 권리 행사할 수 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갑 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자, 전세권 설정에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보증금, 전세금을 교부하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서 이 사람은 어떻다? 전세권 설정 등기를 통해서 전세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 전세권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나중에 뭘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보증금 돌려주지 않게 되면, 전세금 반환하지 않게 되면 소송 제기할 필요도 없이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다. 대신 경매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나가야 된다. 그 집에서 목적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한 다음에 뭘 할 수 있다? 경매 청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을이 이게 좀 찜찜해. 그래서 임차인으로서의 지위, 임차인, 임대차의 합의, 전세권의 합의는 임차인의 합의, 임차권의 합의나 거의 본질은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 임차인이 불안해서 주민등록도 이전하고 확정 일자도 받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우선 변제권이라는 권리가 발생을 할 것인데 이 사람은 전세권도 가지고 있는 상태야. 나중에 경매가 진행이 됩니다. AX 주택에 대해서 이 전세금이 보증금이 2억인데 어떤 이유가 있어서 1억 8천에 낙찰이 됐다 하십시다. 그럼 전세권자 주위에서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요. 자, 지금 2억을 다 받지 못하더라도 전세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가야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아니요. 이 사람에게는 임차인으로서의 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억 8천 보증금 돌려받았으면 이제 낙찰 받은 사람한테 2천만 원 더 줘야지 난 나가겠다라고 임차인의 권리를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우선 변제권하고요. 전세권을 함께 가지는 경우 이 주택 임차인은 전세권자로서 권리하고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으로서의 권리 각각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게 이제 두 개가 이슈가 돼서 토지의 경매 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변제권 행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만약에 이 사람이 전세권과 주택 임차인으로서 우선 변제권을 모두 갖추게 되면 두 개의 권리 각각 행사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대단히 어려운 주제죠. 오늘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뭐 임대차 기간이 2년이고 뭐 갱신청구고 이런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 근데 지금 경매와 관련한 부분이 계속 이슈가 돼. 그래서 다시 한번 한 번에 정리 안 될 텐데 경매라고 하는 것에서는 낙찰 받는 사람 입장에서 권리 분석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소 기준 권리, 다시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6개 등기라고 하는 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 이 개념 잡아야 되고요. 경매가 진행되게 되면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그 밑에 있는 권리는 모두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요거 일단 그냥 이렇게 감만 잡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우선 변제권 관련해서 좀 난이도 있는 내용들은 이런저런 내용을 모두 소화를 했다는 전제하에서 이해하실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주임법이라고 하는 영역이 사실은 앞에 뭐 임대차 기간이나 뭐 적용이나 이런 것들 자체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다들 지쳐 쓰러지고 힘들어하는 이유가 바로 특히 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 때문에 힘든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안 되고요. 자, 같은 강의 2번 들으시게 되고 나중에 우리가 공인중개사법 이런 영역이랑 같이 짬뽕을 하다 보면 또 어느 정도 소화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선 변제권이라는 개념 설명을 드렸고요. 자, 이제 지금 대학력 우선 변제권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임차인의 권리에서 중요한 쟁점이 되게 될 것인데 문제는요. 아까
대항력이라는 것도 주민등록을 이전하게 되면 소멸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선 변제권도 대항력권 자체, 즉 주민등록 이전이 있게 되면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골치 아픈 게 있어요. 갑소의 X주택에 대해서 자, 을이라는 주택 임차인이 있다라고 전제가 됐을 때 이 사람은요, 자, 경우에 따라서 이사 가고 싶습니다. 보증금 받아가지고 이사를 가고 싶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아까 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를 해가지고 승소 판결을 받아서 그 판결문에 근거해서 경매 신청의 방법입니다. 너무 복잡해. 그리고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 어떻게 할 줄 몰라. 어떻게 소장을 제시했어? 소장을. 제가 요즘에 그 학원 말아먹어갖고 사업하다 망한 꼴이죠. 예? 근데 소장 전문입니다, 제가. 행정소송도 민사소송도 요즘에 몇 달 사이에 한 3건 써줬나? 아는 지인들이 가다 보니까 법원까지 가. 귀찮아 죽겠어. 그냥 가봤자 할 일도 없는데. 겁나 겁쫄아. 쫄아갖고 벌벌 떨어. 1시간 먼 거리를 저희 집까지 와서 픽업해갖고 가. 가봤자 뭐 할 일도 없는데. 뭐냐면 소장을 쓰고 등등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다고요. 자, 임차인의 입장에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게 되면 자기가 소송 제기해서 경매 붙이고 이렇게 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이유가 있어서 주민등록을 이전을 해버리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 공부했던 대항력, 우선변제권 다 소멸해 버리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소유자한테 따로 돈을 받아야 되는 건 별개의 문제로 이사를 가는 순간, 주민등록을 이전하는 순간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개념이 주택 임차권 등기라는 개념이 됩니다. 자, 이제 주택 임차권 등기에 관한 개념을 봐야 될 텐데 지금 하나 빼먹었나? 자, 하나 더 체크를 해볼 게 있네요. 보증금 회수 얘기해서 요건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요거 체크해야 되는구나. 자,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 들어 살아. 그리고 배당 요구도 했어. 난 정당한 배당을 받을 권리가 있어. 그럼 이제 경매가 완성이 되면은 한 보증을 법원에서 받게 됩니다. 대신 주택을 양수인, 낙찰받은 사람한테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떻다 보증금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이때 양수인이라고 하는 것은 낙찰받은 분입니다. 그러면 이런 경우 있다는 거죠. 임차인이 만약에 먼저 보증금을 반환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제하면 보증금 받고 이사를 안 가버려요. 그럼 낙찰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미쳐버리는 거지. 강제로 끌어낼 방법이 또 소송 제기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 그래서 우리 법원에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차인이 먼저 자기가 살고 있는 주택을 누구한테 낙찰받은 양수인에 인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양수인이 법원에 연락을 해요.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자신이 냈던 그 경매대액 이걸 법원에서 다 바로 임차인에게 지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차인은 이 임차주택을 먼저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게 되면 우선 변제에 따른 보증금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요건 그다지 어려운 주제가 아닐 테고요. 자, 이제 설명드릴 주제. 자, 임차권 소멸 얘기 먼저 가봐야겠구나. 요거는 이제 사실은 물권 파트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주제. 근데 먼저 경매부터 가볼까요? 자, 이건 방금 계속 설명드렸어. 선순위 저당권 실행에 따라서 경매가 행해진 경우 임차권은 임차주택의 매각에 따라서 소멸하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같이 가볼까요? 앞서 위에 X주택에 대해서 등기부 을구를 보니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등기부를 보니까 1번 을의
저당권이 있게 됩니다. 제가 설명했던 거 다시 하는 거예요. 2번 병의 주택 임차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해 편의를 위해서 대항력 당연히 있고요. 확정일자 받아서 우선 변제권도 발생이 된 상태입니다. 네 번째, 정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게 되면 우리 한번 중간에 했었던 얘기죠.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야 됩니다. 경매에서 말소 기준이 되는 권리,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이렇게 6개의 등기 중에서 가장 위에 있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산에서는 의뢰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이 낙찰이 되게 되면은 의뢰 저당권을 포함해서 이 밑에 있는 권리는 모두 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이런 경우도 있겠죠. 합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1번 임차권, 의뢰 임차권, 2번 저당권, 0, 3번 또 저당권이라 하겠습니다. 쉽게 가겠죠. 정.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부동산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다시 말소 기준 권리 찾아봐야 됩니다.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중에서 가장 선순위 있는 여기서는 병의 저당권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그래서 경매가 진행되면 예부터 그 밑에 있는 권리는 매각으로 모두 소멸하게 됩니다. 그 얘긴즉슨 이 부동산을 낙찰받은 사람은 의뢰 임차권을 또 아는 상태에서 이 부동산을 낙찰받습니다. 어차피 말소 기준 권리는 우리 시험용으로 할 때는 거의 저당권 얘기로 거의 끝났죠. 나머지도 우리가 개념상은 설명을 드리지만은 그냥 계속해요. 저당권, 근저당권, 담보가 등기, 압류 등기, 가압류 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그래서 기억하실까요? 등기법 공부하다 보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압류 등기 이런 거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이 과목이라고 하는 게 6개의 과목인데 사실은 어떤 특정한 주제에서 가서 보게 되면 2-3개의 과목들이 짬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특정 과목을 다 외운다고 해서 대신 6개 과목을 계속 이렇게 돌려서 보다 보면은 공인중개사법에서 이해가 안 됐던 게 민법에서 이해가 되기도 하고 민법에서 했던 게 또 공인 이해가 안 됐던 게 공인중개사법에서 이해가 되기도 하고 둘 다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그게 몇 번 반복이 되면 또 정리가 됩니다. 중간에 포기 안 하시면 됩니다. 하여튼 그거 다 치고 지금 이 사안은 이거였었죠. 이 문장은 자 여기에 뭐 예를 들어 1번 얘가 2번 3번 4번 이렇게 고치고 여기에 저당권이 있다. A라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저당권이 선순위에 있게 되면 경매가 행했을 때 얘가 말소 기준 권리니까 그 밑에 있는 권리 임차권은 어떻다 매각으로 소멸하게 된다. 이런 얘기.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 관련한 개념 하나 설명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 혼동 나왔구나. 혼동은 물권법 파트 공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민법 총칙과 계약법 파트를 같이 묶어서 보고 있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상인법 하고 나서 이제 물권을 들어가게 될 텐데 혼동은 사실 우리 물권법 총론이라서 우리 공부하는 수는 제일 뒤야. 혼동은요 이런 식이죠. 내가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다 내가 농작물을 재배합니다. 그러면은 농작물은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지 소유권에 부합하게 됩니다. 부합이란 것은 보통 권리의 양이 늘어나가는 걸 얘기하죠. 자, 이게 이제 물리적인 측면에서 생각하는 것이 부합이라는 개념이에요. 건물 갖고 있는데 페인트 칠을 하게 되면 페인트는 동산이었다가 건물에 달라붙게 돼 떼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부합이라고 부릅니다. 혼동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권리가 한 사람에 속했을 때 뒤에
보통 지하 물권이라든가 임차권 이런 것들은 날아가 버리는 거. 자, 가십시다. 갑소유 X주택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을이 이 어떤 이유로 이 X주택의 소유권을 취득을 합니다. 그럼 을은 X주택에 대해서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임차권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서 산 거야. 그러면 임차권은 자동으로 날아갑니다. 왜?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나중에 물권에서 공부할 주제인데 땡겨서 보는 거야. 이게요. 임차권이 날아가냐 안 날아가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렇게 가는 거야. 자,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이 임차권을 취득합니다. 1월 1일 날. 한편 갑소유의 X주택에 대해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임대차 들어갔다가 3월 1일 날 소유권 취득해. 그러면 이 상태에서 3월 1일 날 상태에서 을은 소유권도 가지고 있고 임차권도 가지게 되느냐가 문제가 되는 거야. 아니요. 뒤에 임차권은 소유권의 한 내용에 불과하기 때문에 뒤에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상관이냐? 상관이 있어요. 을이 X주택 소유권 가져갔잖아요. 병한테 저당권 설정을 해줍니다. 돈을 빌리는 거야. 병한테. 그 저당권 설정해. 만약에 을의 임차권이 혼동으로 소멸하지 않게 되면 X주택의 권리관계, 을의 임차권, 병의 저당권 이런 순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병은 돈 안 빌려줘요. 왜? 선순위 권리 임차권이 있어버리면 복잡하니까 나중에.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소유권과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소유권하고 소유권 외의 권리가 소유권 외의 권리로서 지금 예시한 게 임차권입니다. 한 사람에게 속하게 되면 뒤에 있는 임차권은 어떻다? 소멸하게 된다. 해서 임차권의 소멸 사유 아까 경매 얘기 하나 있었고요. 말소기준 권리 혼동 임차인 경매를 통해서 임차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 임대차 계약은 종료되게 된다. 즉 임차인의 임차권은 소멸하게 된다. 이게 꼭 경매를 통해서 취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느 쪽이 됐든 간에 한 사람에게 소유권과 소유권의 일부 내용을 목적으로 한 권리가 귀속되게 되면 뒤에 있는 쓸데없는 권리는 소멸하게 되는 현상. 이걸 우리가 혼동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경매 혼동은 어차피 나중에 물권법 파트에서 경매기를 주로 논하는 영역은 저당권 파트가 될 테고요. 혼동 얘기는 저당권보다 더 뒤에 공부하게 되면 물권법 총론 파트에서 공부를 하죠. 그래서 이게 이해가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대신 나중에 저당권과 물권법 총론 파트를 좀 정리를 하게 되면 이 내용을 따로 외우지 않아도 저절로 이해가 되실 겁니다. 원래 지금 우리가 논의하는 주된 쟁점은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 얘기였었잖아요. 다시 갑시다. 대항력. 전입신고하게 되면 대항력 발생한다. 우선 변제권은요. 이 대항력 외에도 따로의 계약서에다가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이때 우선 변제권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에서 얘기하다 옆으로 좀 샜는데 이런 대항력 우선 변제권의 기본 논리 전제는 주민등록을 옮기면은 대항력이 상실되고 대항력이 상실되면 우선 변제권도 같이 소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예를 들었던 게 이런 식이죠. 갑소유 X주택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인데 이 을이라는 임차인이 우선 대항력 혹은 우선 변제권 갖고 있으면 다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걸 가지고 있다 하십시다. 근데 이사를 가버리게 되면 대항력 우선 변제권 소멸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까 소송한다고 그랬는데 보증은 반환 청구 소송 제기하고 이런 게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는 임차권 등기라는 개념을 만들어 내게 됩니다. 원래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계약 체결할 때 하는 등기가 일반적인 모습이죠. 만약 임차권 등기를 한다면
그런데 얘는 나중에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임대차 기간, 존속 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근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어떤 이유로 주민등록을 옮겨야 됩니다. 그럼 그냥 빠져나갔다가는 대항력 우선 면적을 상실하기 때문에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사는 가야겠고 뭘 하자? 이사는 가야겠고 대항력 우선 면적은 유지를 하고 싶다.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인을 만날 것이 아니라 법원에 가면 됩니다. 바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것을 신청하면 됩니다. 그럼 법원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을 어디다 명령을 하냐면 등기소에 명령을 합니다. 야, 임차권 등기해줘라 라고 등기소에 연락을 합니다. 그럼 등기소에서는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주택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을 해줘요. 왜? 기존 임차인을 위해서. 거기에는 애초에 전입신고한 날, 보증금 금액 이런 내용들이 다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주택 임차권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에 누가 바로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대항력 우선 면적은 상실하지 않게 됩니다. 아주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같이 마무리 볼게. 자, 그러면 갑소유 X주택에 대해서 을이라는 임차인이 있었고 이 사람이 대항력 우선 변제권 가지고 있다가 이사 가야 되니까 뭐라고?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해서 법원에 의해서 등기 명령이 등기소에 이루어지고 주택 임차권 등기까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 주민등록을 이전해도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유지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을은 주민등록을 이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 임차권 등기를 통해서 이 사람의 대항력 우선 변제권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문제 주택에 대해서 빈집이니까 병이 임차인으로 들어옵니다. 이 사람을 우리가 제2의 임차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전혀 보호받지 못합니다. 왜? 병이란 사람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등기부를 보게 되면 현재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서 보증금 받으려고 뭐라고 했다고? 주택 임차권 등기까지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이 집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기존 보증도 반환을 못할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게 이제 금매 비슷하게 나와. 전세 금매. 그래서 이걸 덜컥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이 앞에 예를 들어서 정이라는 사람이 먼저 저당권이 있다 하십시다.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하냐면 우리 앞에 공부할 때 소액 임차인 넣어버려요. 소액 임차인은 선순위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다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이 법제도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선가 인천 지역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최우선 변제금. 그 당시 인천은 2,800이었습니다. 그 금액만큼 전세를 들어요. 그러나 제2의 임차인은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사람이 설령 소액 임차인은 아니든 대항력을 갖췄던 우선 면적을 갖췄던 아무 상관없이 주택 임차권 등기가 끝난 주택에 대해서 새롭게 임차한 임차인은 대항력 우선 면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끔 이슈가 됩니다. 이 주택 임차권 등기라고 하는 것은요. 임대인의 주소지 아닙니다. 바로 그 주택의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을 하면 됩니다. 하여튼 요 정도까지. 그 외에 좀 어려운 주제인데요. 말소 등기. 지금요. 세입자가 임차권 등기 명령에 따른 임차권 등기 명령을 법원에 신청을 해서 법원에 의해서 임차권 등기 촉탁이 이루어지고 이제 주택 임차권 등기까지 된 상태입니다. 집주인이 보증금을 어차피 모아서 돌려줄 돈 기존 임차인에게 야 돈 줬으니까 돈 줄 테니까 임차권 등기 말소해달라 라고 얘기하는 거 아무런 의미 없습니다. 먼저 보증금 반환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로 임차권 등기 말소라고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임차권 등기 말소보다 먼저 이행될 의무이다. 자, 요 얘기는 어디에서 문제가 되냐면 동시 이행의 항변권 요거 인정되지 않았던 케이스죠. 저당권 등기의 말소 의무하고요. 피담보 채무의 변제. 돈부터 먼저 갚아야지 저당권 등기의 말소 의무 발생합니다. 담보가 등기 말소 의무와 피담보 채무의 변제 같은 맥락이었었죠. 그 외에 무효인 경매에 있어서 배당금 반환 의무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 배당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입니다. 그리고 여기 임차권 등기 말소 의무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의무가 선이행 의무가 되게 됩니다. 뭔 얘기를 해보냐면 여러분들은 오늘 이제 동시 이행 항변권 파트 찾아가지고요.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 반드시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좀 어려운 주제. 이건 동시 이행 항변권과 관련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다시피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것은 물권 영역이라든가 이렇게 민법상 임대차 혹은 동시행의 항변권 모든 영역이 다 아울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시험 문제 주요 쟁점이 되는 것들을 계속 반복을 좀 해주시다 보면 100% 시험 문제의 지문의 해설 자체는 힘들더라도 답을 골라낸다는 좀 해볼 수 있고요. 이걸 포기할 수 없어요. 민법에서 기본 적어도 한 문제, 본인 중에서 적어도 한 문제, 많으면 두세 문제까지 나오니까 그래도 쉽지는 않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특수한 임차, 특별법상 임대차로서 주택임대차 보호법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상가건물 임대차 관련한 내용 그리고 물권 파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